오늘 할 명령어는 조회 명령어입니다. 조회 명령어는요, 별거 없어요. 먼저 텍스트 윈도우 F2키 누르면 돼요. F2키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윈도우가 떠요. 별거 없어요. F2키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윈도우가 떠요. 이게 끝이에요. 내가 썼던 명령어들 확인해 볼 때 쓰는 명령어, 그게 텍스트 윈도우입니다. F2키. 그 커맨드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이렇고요. 커맨드가 떨어져 있으면, 커맨드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커맨드에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그 다음에 dis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dist는 distance의 약자입니다. 거리란 뜻이죠. dist, 거리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단축키는 di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distance, di, 그리고 di, distance, 그리고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그러면 이와 같이 거리가 측정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distance 204.631, 각도는 7도.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소수점 4자리죠. 거리에 대해서는 소수점 4자리, 각도에 대해서는 소수점이 없죠. 자, 명령어 중에 유닛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유닛, 여기 있네요. 단위 바꾸는 명령어예요. 유니트, 그러면 이렇게 단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length는 길이에 대해서는 데시멀 10진수이고 소수점 4자리, 앵글에 대해서도 데시멀, 근데 소수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0으로 되어 있죠. 소수점 2자리만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 여기서 기본 단위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디스턴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소수점으로, 각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수점으로 측정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컬큘레이터, 계산기네요. 명령어로 쓰시면 돼요. CALC, calculator. 예. calculator, 계산기 뜬 거 보이시나요? 자, 근데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기다 CALC 아니고 CAL까지만 씁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에 수식을 바로 쓰시면 돼요. 여기다 그냥 바로 수식을 쓰시면 돼요. 5 더하기 2 곱하기 3, 네, 11. 바로 수식을 쓰면 됩니다. 컬큘레이터, 계산기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명령어가 두 개예요. CALC가 있고 CAL이 있고, 둘 다 계산기입니다. 4층 연산을 도와주는 명령어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자,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건데, 한 변의 길이가 각각 1000mm인 정사각형입니다. 자, 서클, 반지름 500인 원입니다. 얘는 1000mm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0mm인, 얘는 이렇게 1000mm. 얘는 반지름이 500.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설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어 별거 없어요. 근데 많이 중요한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면적이에요. 면적 명령어는 단축키가 AA입니다. AA고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점을 찍으면 돼요. 점을 쭉 찍어서 엔터 치면 면적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렉탱글이나 아니면 서클 혹은 폴리곤 같이 얘네들을 그냥 직접 클릭하시면 돼요. 자요, 이렇게요. 에어리아 그리고 점을 하나씩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란색 영역 만들어지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면적이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면적하고 파라미터라고 나오죠. 이거 원둘레. 그러니까 선의 둘레요. 그러니까 길이가 면적이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고 그 다음에 둘레가 4000mm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보세요. 1cm는 10mm죠. 그죠? 1cm는 10mm입니다. 1m는 100cm죠. 근데 이거 다시 밀리미터로 환산하면 1000mm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0단위 자릿수를 찍으면 암산하기 쉽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1m 제곱은 1000mm 곱하기 1000mm입니다. 그죠? 가로 1m, 세로 1m,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 나옵니다. 1m 제곱은 이렇게 6개를 지우면 1m 제곱으로 쉽게 환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거 환산이 빨라야 돼요. 길이나 면적에 대해서는 환산이 빨라야 됩니다. 어떤 때는 미리로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미터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밀리미터 제곱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미터 제곱으로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해요. 설계자라면 이 단위 환산이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1000단위 자릿수를 찍고 1000단위 자릿수 찍고 그 다음에 공 3개 지우면 미터, 그 다음에 공 6개 지우면 미터 제곱. 이렇게 빨리 환산하시면 돼요. 지금 얘가 몇 미터 제곱이에요? 1미터 제곱이죠.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니까 면적이잖아요. 그리고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니까 밀리미터 제곱입니다. 100만 밀리미터 제곱. 다시 말하면 1미터 제곱. 가로 세로가 각각 1미터죠. 그러니까 100만 밀리미터 제곱.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얘는요, 에어리아. 자, 점으로 곡선을 찍을 수 있을까요? 없죠. 여기 오브젝트 있죠. 이 오브젝트 옵션으로 객체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면적과 원둘레가 계산되어집니다. 공 6개를 지웁니다. 0.78m 제곱, 78만 5천 밀리미터 제곱.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보죠. 중간 미드 포인트에다가 200, 250, 300, 350. 뭐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양을 내봤습니다. 200, 250, 300, 350. 반지름이 여기는 200, 여기는 250, 여기는 300, 여기는 350.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만들까요? 이런 경우는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명령을 다 배웠어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하나씩 해결을 해보죠. 에어리아 명령어는 그러니까 면적은 두 가지 방법으로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포인트를 찍으면 되고 다른 하나는 오브젝트, 즉 폴리곤, 서클, 렉탱글 등을 클릭해서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모양이 복잡한 도형은 뭘로 만들면 돼요? 그렇죠. 폴리곤으로 만들면 돼요. 그럼 폴리곤으로 만드는 명령어는 맞아요. 조인이요. 조인. 그리고 엔터. 자, 에어리아. 오브젝트로 클릭. 그러면 면적 계산 끝.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서클. 여기다가 100mm짜리 원을 하나 그렸고 여기다가 200mm짜리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합산된 면적이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일단 이번엔 면적 더하기입니다. 에어리아. 여기 보시면 add 에어리아가 있고 subtract 에어리아가 있죠. 면적 더하기 면적 빼기. 근데 면적을 더하는 방법도 두 개입니다. 점을 찍어서 하는 방법, 객체 추가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자, add 에어리아를 누르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퍼스트 코너 포인트, 즉 점을 찍어서 면적 계산해 주세요. 또는 오브젝트, 객체 선택해서 면적을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면적 빼기로 들어갈까요? 항목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눌러서 하나씩 추가해 주는 겁니다. add 모드라고 하죠. 이렇게 면적이 쭉 합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보시면 add 모드라고 되어 있죠. 엔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터. 그러면 토탈 에어리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면적, 전체 면적 합산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요. 서클. 여기다는 반지름 150, 여기다는 250, 여기다는 250. 자, 이렇게 구멍을 뺄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해치. 제가 원하는 면적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조금 더 복잡해졌죠. 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에어리아. 자, 그 다음에 면적 빼기니까 다이렉트로 서브트랙트 에어리아를 누르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마이너스 면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오브젝트 그리고 이렇게 클릭해 버리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면적 나온 거? 마이너스 면적인데 심지어 마이너스라서 더하기가 들어가 버립니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더하기로 전체 면적을 계산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더하기로 전체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서브트랙트가 있죠. 서브트랙트의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빼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이 계산되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지금부터 면적이 왜 중요한가를 설명을 하나씩 알아보죠. 자,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단위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길이에 대한 단위, 길이에 관련한 단위 중 자라는 단위를 들어보셨나요? 자, 한자는 몇 센치죠? 자, 1피트는요? 이렇게 됩니다. 한 자, 두 자, 한 자 반, 두 자 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어디서 얘기하냐면 목수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무를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이 자를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목재 자체가 자를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합판집에 갔어요. 합판집에 가서 가로 600에 세로 800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 못 알아들으세요. 근데 거꾸로 자로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가로 3자에 세로 6자 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합판집에 가면 자로 얘기해야 돼요. 제일 먼저 두께를 얘기해요. 뭐 합판 9T짜리 주세요. T가 티크니스의 약자예요. 9T, 뭐 8T, 뭐 이런 식으로 두께를 먼저 얘기하고 가로 세로 뭐 세자 뭐 세자 8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알아들어요. 그분들은. 목재를 쓰시는 분들이 자를 쓰는데 이런 거 있어요. 지금은 별로 안 하는데 결혼을 하려면 장롱을 사요. 지금도 사나요? 안 하죠? 하나요? 요즘은 대부분 다 붙박이장이 있어서 장롱을 안 하죠. 저희 때는 붙박이장은 부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장롱을 기본으로 사야 했었어요. 장롱집에 갔는데 한 3자, 3자 반, 4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죠. 우리는. 이 양반이 뭔 얘기를 하는 거지? 못 알아먹었어 처음에. 처음에 9자 얘기하더라고요. 9자면 될까요? 장모님이 아니 좀 더 커요. 뭐 그럼 9자 반이요? 12자요? 12자는 너무 큰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감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한 자가 30cm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장롱 폭이 90cm예요. 장롱 하나가 90cm입니다. 3자예요. 이해되시나요? 3자에 높이가 2100. 그 정도 크기가 장롱 하나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3자잖아요. 4자면 900, 그 다음에 300, 600, 900, 그 다음에 4, 3, 12. 그러면 꽤 크죠? 12m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그 방이 그만큼 넓어야 되는 거죠. 근데 3자 그러면 방이 조금 작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9자 그러면 조금 작아도 되는데 9자면 장롱이 3개, 12자 그러면 장롱이 4개 그렇게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도 3자 반. 그래서 반은 뭐냐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나왔던 게 그거였어요. 그 붙박이장 형태로 이렇게 주변에 테두리를 넣는 거. 그게 반이었어요. 아직도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집사람이나 저 와이프나 저나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보는 눈이 이렇게 높아요. 엄청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하루 꼬박 해가지고 그 장 만드는 단지를 한 3개에서 4개씩 하루에. 그래서 한 달을 돌아다닌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장롱 찾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다 붙박이장으로 바뀌어가지고 의미가 없어졌죠. 근데 여러분들도 외워두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붙박이장을 설계하든 아니든 간에 장의 크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요. 피트는 30.48cm를 말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근데 둘 다 특징이 있습니다. 한 자는 한 뺨에서 유래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죠? 30cm가 어떻게 나와?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한 자는 15cm였습니다. 한 자 15cm였어요. 조금 작았어요. 좀 현실적이죠. 근데 사람이 이제 좀 커졌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조금씩 사람이 커지죠. 한 자가 20cm까지 갔었어요. 쭉 가다가 언제 30.48로 고착이 됐냐면 일제에서 해방되고 고시기에
그 이후에 이제 도량형이 통일이 되면서 한자가 30.3으로 픽스가 됐습니다. 고정이 된 거예요. 왜 30.3인지는 몰라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한 잘하는데. 근데 단지 유추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담이요. 일제시대 때 40년을 일제치하에 살았죠. 그 다담이에서 유래되지 않았을까라고만 유추를 하고 있어요. 왜 30.3인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럼 피트는 뭘까요? 뭐에서 유래됐을까요? 맞아요. 발이요. 피트는 푸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바닥 하나 30.48cm. 그게 1pt입니다. 생각보다 서양 사람은 발이 큽니다. 저는 손발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 크기가 안 나와요. 자, 어쨌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 기본 단위들이 다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다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그럼 지금 쓰는 밀리미터 단위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밀리미터. 지금 쓰는 밀리미터, 미터, 킬로미터는 뭘 기준으로 할까요? 기준. 지구요. 지구를 나눠서 만든 게 밀리미터, 킬로미터, 미터 이렇게 됩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미터 혹은 센티미터, 미터는 안 변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사람을 기준으로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자로 끊어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손이 크니까 자가 커질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손이 작으니까 작게 끊어질 거고 그죠? 그게 다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맨날 시시비 비비가 붙는 거예요. 시비가 붙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 야 한자가 이거밖에 안 돼. 야 내 손은 이거 다른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마다 크기가 다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피트도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 저한테도 그 자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 여기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도 있지만 저도 그 아이를 키울 때 그걸 했어요. 그 물고기 키우기요. 키워보셨나요? 물고기 안 키워보셨나요? 어항이요. 애기 어릴 때 정서 함양을 위해서 물고기를 키우죠. 처음에는 이제 플라스틱 어항 요만한 걸 갖다 썼어요. 싸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플라스틱 어항에 이끼가 빨리 껴요. 그 물고기가 빨리 죽고. 그러니까 이제 유리 어항을 사는 거죠. 유리 어항을 샀는데 이게 이제 남편들이 그게 문제예요. 다 와이프한테 밀어요. 지르는 건 남자들이 지르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건 여자들이 관리하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후배가 저한테 자반 어항을 준대요. 자반 어항이래요. 무슨 어항일 것 같아요? 한자 반짝이라고? 네, 한자 반 어항이에요. 가로 45, 세로 45, 높이 45 큐빅. 자반 큐빅 어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너는 안 해? 그랬더니 저는 자기네 집에 2m짜리 어항이 있다고.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저한테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그랬더니 아 몰라 독일제인데 한 50만 원 줬나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취미에 미치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큐빅 어항을 그러니까 자반 큐빅이니까 한 이만해요. 이만하구나. 이만해요. 처음에 물을 붓는데 바켓으로 2개인가 들어가더라고요.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나중에 무서워가지고 물을 끝까지 못 넣었어요. 터질까봐. 결국은 나중에 거기다가 그 곤충 잡아다 넣었어요. 저희 집 앞에 이제 냇가가 있었거든요. 그 냇가 앞에 정말 발목까지밖에 안 오는 냇가였거든요. 거기서 그 물고기 버들치라 그러죠. 조그만 거, 웬만한 거 물고기 버들치 잡아다가 놓고 애들이랑 가지 잡아다가 놓고 키웠거든요. 예, 그런 거 민물고기 잡아다 키웠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후배는 그 쏘가리 잡아다 키우더라고요.
그 친구가 취미가 낚시였거든요. 어쨌든 유리집에도 잘하는 단위 쓰는 걸 확인했어요. 자, 또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인치라는 단위가 있죠. 1인치, 2인치. 그죠? 1피트를 12로 나눕니다. 그러면 2.54cm가 나옵니다. 얘가 1인치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얘가 인치예요. 뭐 인치, 피트, 야드 뭐 이렇게 나가는데 야드까지는 너무 어렵고 안 외워지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외워져. 근데 인치 피트는 많이 쓰는 거라 그냥 외워두세요. 1인치는 2.54cm. 근데 여기에 곱하기 12를 하면 1피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도 마찬가지. 우리 자도 외워놔야 돼요. 자. 한자, 두자. 왜 자도 이제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 평, 두 평 들어보셨나요? 네. 아이고. 한 평은 얼마죠?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이죠? 3.3 미터 제곱이죠? 3.3 미터 제곱입니다. 그죠? 설계하는 사람이 이게 문제예요. 한 평이면 얼마나 크길까요?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시죠. 한 평이 얼마나 할까요? 한 평이 얼마나 할까요? 3.3 미터 제곱인데 그게 실제로 얼마나 하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설계자는 공간 감각이 있어야 돼요. 저도 공간 감각이 없어가지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한 평이 얼마나 하냐면요, 요만해요. 여기 한 평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한 평은요 1.8m 곱하기 1.8m입니다. 내 손 딱 펼치면 이게 1.8m죠. 이거를 이렇게 둘레로 이렇게 돌리면 여기 한 평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이 한 평은 6자 곱하기 6자예요. 한 평은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죽으면 한 평이라 그래요. 무덤 사이즈가 한 평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권세가 아무리 세도 죽으면 한 평. 어른들이 그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죽으면 한 평인데 뭔 욕심이 그렇게 많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한 평이 무덤이잖아요. 얼마만큼 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시로 공간 감각을 키워야 돼요. 인테리어를 하든 건축을 하든 공간 감각을 키워야 그게 내 도면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쭉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게 한 3년 걸릴 거예요. 공간 감각이 세워지는데 한 3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 안 들어서요. 예전에 제가 수영장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길이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한 120m 돼요.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칸막이가 들어서니까 굉장히 좁더라고요. 여기에 뭐 다 되나? 그랬는데 또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공간 감각을 자꾸 키워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줄자 있잖아요. 여기 다이소에 가면은 한 3,000원짜리 있어요. 5m짜리 줄자. 그 3m나 5m짜리 줄자 들고 다니면서 계속 재보셔야 돼요. 의자가 얼마일까? 책상의 크기는 얼마일까? 높이는 얼마일까? 폭은 얼마일까? 그리고 계속 재면서 다니셔야 돼요. 창문의 크기는 얼마일까? 재면서 다니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 모든 게 어디로 귀착이 되냐면 휴먼 스케일로 귀착이 됩니다.
인체 비례 또는 축척 휴먼 스케일로 비결이 돼요. 사람을 기준으로 한 설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기본 자 피트가 누구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계하는 것들은 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휴먼 스케일 인체 비례를 잘 알고 계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자요. 이렇게 보시죠. 우리 이제 그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싱크대 높이가 얼마일까요? 80? 대략 그 정도. 70? 키가 작으시면 그거에 맞춰서 최대 높이인 게 85인가밖에 안 된다. 그럼 싱크대 설계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설계해야 되죠? 사람의 이렇게.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170, 여성 같은 경우는 160. 평균 신장이요. 이해되시나요? 평균 신장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돼요. 싱크대잖아요. 이거 나누기 2 더하기 5. 이해되시나요? 나누기 2 하니까 85. 싱크대의 높이는 85cm, 즉 850mm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허리가 부러집니다. 왜요? 저희 와이프 175거든요. 안 맞아요. 남자들도 설거지 좀 해줘 그러면 싫어를 하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높이가. 저도 설거지 한 30분만 하면 막 허리 분질러지는 것 같은데 높이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식기세척기 사다 놓으면 되죠. 맞잖아요. 내가 설거지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식기세척기 사다 놨어요. 당근에 보니까 싼 거 많더라고요. 한 2만 원 하더라고요. 그 좀 철진한 거 초기 모델. 그거 사다가 밑에 그 수전 연결해 가지고 그리고 와이프 보고 쓰라고 줬어요. 잘 쓰고 있어요. 저보고 설거지하라는 얘기 안 해요. 시간 날 때 이렇게 애벌로 이렇게 쭉 설거지해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척액 넣고 딱 닫고 플레이 그러면 끝나요. 알아서 다 해요. 이제 흠이 그거예요. 애벌 세척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세척력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바풀떼기 묻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애벌 세척해서 그리고 넣으면 돼요. 일 자체가 편해진 거죠. 그런 거 있어요. LH는 딱 이렇게 나가요. LH는 싱크대가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대기업 있죠. 대기업 거는 조금 커요. 좀 높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있죠. 중소기업은 좀 또 LH에 근접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종사니까 아파트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그 소위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 있잖아요. 거긴 조금 높아요. 조금 높고 LH도 가봤는데 LH는 조금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역 기반으로 한 건축회사들도 역시 낮아요. 키가 커졌다는 걸 전혀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을 설계할 거예요. 그러면 단독주택을 설계할 텐데 그때 그것까지 파악하셔야 돼요. 키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싱크대 크기가 설계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그 파악하기 굉장히 많아요. 취미도 파악해야 되고 좋아하는 색상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파악해야 돼요. 그거를 미팅 때마다 물어보고 체크하고 하셔야 돼요. 뭐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내향성인지 외향성인지 혹은 뭐 집에서 이제 어떤 걸 즐겨 하는지 이런 거 다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싱크대? 그럼 이 폭은 얼마일까요? 높이는 850 나왔어요. 이 폭은 이 폭은 폭. 네. 싱크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싱크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폭. 50은 되지. 저 폭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이거요. 이거. 이걸 넘어가면 아니 이걸 넘어가면 못 쓰는 거죠. 얼마? 네, 550. 60까지 600까지는 안 주고 550.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설계하는 겁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이 설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기준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의 앉은 키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 팔 사이즈가 얼마인지 이런 걸 다 체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자, 의자의 높이 얼마일까요? 의자의 높이는 결국은 무릎까지의 높이겠죠. 450이요.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0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요? 엉덩이의 면적이겠죠. 그죠? 얼마일까요? 의자마다 다르지만 50이 50이나 방석이 50이 제일 많이 나와요. 450에 400. 작게 해서. 방석은 그거보다 조금 더 커야 되죠. 그러니까 한 500에 500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엉덩이 면적이 돼요. 엉덩이 면적이에요. 나머지 이제 얘는 등받이 높이니까 이거는 적당히 설계하면 되겠죠. 근데 디자인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나는 400에 450 싫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사람 취향대로 가겠죠. 근데 어쨌든 400에 450보다 작게 하면 앉아있는데 불편할 거고, 이거보다 좀 크면은 조금 안락감을 느낄 거고, 그 다음에 의자의 높이가 450이라 그랬어요. 근데 450보다 조금 높으면 좀 불안전할 거고, 그죠? 서 있는 느낌이 들겠죠. 근데 저거보다 낮으면 좀 이렇게 푹 기대하는 느낌이 들 거고, 그거는 이제 설계자가 혹은 디자이너가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디자인이 다 달라지겠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냥 기본적인 치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책상을 설계할 겁니다. 책상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책상의 높이는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책상의 높이. 자, 이 450에 허벅지 높이를 플러스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여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700이요. 720. 상판의 두께까지 합쳐서 720이면 적당해요. 어디는 상판 두꺼운 거 써서 한 750 나오기도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보통 700. 그러면 이 폭은요? 이 폭은 싱크대랑 똑같아요. 550. 이해되시나요? 얘도 이걸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허리를 구부려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50이면 앉아서 편하게 잡겠죠. 그 다음에 이 폭은요? 900부터 플러스 300. 900, 1200, 1500, 1800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사원이에요. 사원인데 막 2100짜리 주면 돼요? 아니죠. 그죠? 근데 내가 이사예요. 이사인데 1200짜리 주면 돼요? 안 되겠죠.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책상의 이 넓이는 달라지겠죠. 이 사람이 평사원이니까 한 1500 정도? 이 사람은 과장이니까 한 1800 정도? 이사네? 이거 좀 좋은 거 줘야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실을 설계할 겁니다. 그럼 사무실을 설계할 거예요. 그럼 책상과 책상 사이에 폭이 있겠죠. 폭은 얼마를 주면 될까요? 도로. 맞아요.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죠. 얼마죠? 그게 얼마일까요?
그러면 우리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사람 방문. 방문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900에 2100. 이해되시나요? 왜 900이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서서 들어가고 한 사람은 비켜줘야 돼요. 그잖아요. 그래 이게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나가는 사람의 어깨폭이 얼마냐면 600. 이해되시죠? 600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앞뒤폭 있죠. 이게 300. 그래서 두 개 합쳐서 900. 그러면 저 같으면 못 지나가요. 배에 걸려요. 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통로의 폭은 최소가 얼마가 돼야 돼요? 600이요. 한 사람이 지나다니는 최소폭 600. 근데 그러면 불편하겠죠. 서로 누군가 마주오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900이 아니라 1m. 이해되시나요? 최소 1m를 줘야 그래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다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놓는 게 아니고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 정도 크기니까 이렇게 다니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책상이 있고 그 다음 책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폭은 얼마를 줘야 돼요? 이 간격은 얼마를 줘야 돼요? 적어도 이 폭에, 그죠? 내가 의자에 책상에서 일어났을 때 책상하고 의자를 밀어놓고 있어야 되는 폭이 최소겠죠. 그러니까 의자 같은 경우 보통 이 사무실에서는 제가 하는 이런 의자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의자는 500 정도, 550 정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앞뒤 폭이 300이니까 300에 한 550, 최소 900은 줘야 앉아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책상과 책상의 간격 최소 폭은 900이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냥 설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놓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최소 사람은 이 정도의 공간을 필요하니까 한 요 정도면 족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방문 같은 경우 900에 2100이라고 했죠. 왜 2100일까요? 2100 이해되시나요? 딱 서가지고 손 딱 뻗으면 이게 2100. 170cm짜리 사람이 이렇게 딱 서면 여기가 2100.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설계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 가시면 그 천장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천장의 최소 높이는 얼마? 2400. 이해되셨나요? 2400 최소 높이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아요. 요즘은 조금 더 높게 빼는 추세에 있어요. 조금 낮으면 2400인데 제가 2400보다 낮은 집에 살아봤어요. 그게 왜 2400보다 낮아졌냐 그러고 가만히 봤더니 건축주가 건축 비용 아끼려고. 그잖아요. 층고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재가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열받는 건 그분이 2층 사셨어. 그래서 체크할 수 있었어요.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파트 통로는 아파트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가는 통로는 그래서 1m. 그래서 통로는 1m 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비례로 해서 설계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자꾸 찾아보셔야 돼요. 인체 비례, 그 휴먼 스케일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계할 때 여러분들 상식이 풍부해지면 설계할 때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 여기 평 밑에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헤베, 루베. 헤베, 루베 들어보셨나요? 건축에서 잘 써요. 저 헤베라는 단어를 누가 쓰냐면 벽지 쓰는 벽지 아저씨들하고
이 타일 하는 아저씨들,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하는 아저씨들이 저 헤베라는 단어를 써요. 그 한자를 보면 저게 일본식 한자예요. 평이죠. 평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베는 입방으로 되어 있죠. 평이 평평하다는 뜻이죠. 입은 설립자죠. 그죠? 얘는 기본 단위가 면적이란 뜻이에요. 얘는 부피란 뜻입니다. 이렇게 헤베 루베 그러는데 헤베가 일본식 발음으로 헤이베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루베는 류베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한자 중에 네, 이렇게 있는 세 번째 자가 미자가 쌀미자입니다. 네, 맞아요. 왜 쌀미자가 들어가요? 왜 쌀미자가 들어갔냐면요, 옛날에 미국이 쌀미자 썼어요. 그럼 쌀국이라고. 지금은 아름다울 미자 쓰죠. 옛날에 그 한자를 미터를 한자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장 가까운 것 같다 쓴 거예요. 아름다울 미자를 못 쓰고 쌀미자 썼어요. 그 왜 여러분들 불란서 들어보셨나요? 네. 어느 나라죠? 프랑스. 프랑스죠. 그 불란서 불자가 이거예요. 이거. 그 불교할 때 그 불자예요. 그 불란서예요. 한자를 차음했다 그러죠. 가장 비슷하게 소리 낼 수 있는. 그래서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 불란서. 그 다음에 화란은요. 화란. 맞아요. 네덜란드 맞아요. 화란은 네덜란드를 뜻합니다. 그러면 나성은요. 노래 있어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써주세요. 맞아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써주세요. 그래요. 나성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거 저기 누구지? 그 저기 네? 수상한 그녀에 나와요. 나성에 가면 편지 써주세요. 나성에 가면 편지 써달라 그러는데 나성이 어딜까요? 나성은 LA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나성이 굉장히 멀죠. LA가 멀죠. 전화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편지 쓰란 얘기예요. 나성에 가면 편지 써주세요. 잘 도착했는지 잘 살고 있는지 편지 써주세요. 그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 조금만 하고 다시 글로 넘어갑시다. 얘 조금 마무리해 놓고 다시 왜 그 얘기를 했는지 한번 넘어가죠. 헤베는 면적을 뜻해요. 루베는 부피를 뜻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이 아니구나. 헤베는 언제 나오냐면 보통 이렇게 벽지라든지 페인트라든지 혹은 이런 타일 같은 경우는 다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써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견적을 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루베를 기준으로 하는 건, 그러니까 부피를 기준으로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시멘트 맞아요. 시멘트 맞아요. 콘크리트라고 하죠. 콘크리트를 부어야 돼요. 그죠? 이럴 때 루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보통 여기 들어오는 게 뭐예요? 레미콘이죠. 레미콘 차를 불러줘야 돼요. 아침에 연락 혹은 전날에 미리 얘기를 해요. 레미콘 회사에다가 오늘 여기 어디 현장인데 내일 아침에 시멘트 부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0루베만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20루베에 해당하는 만큼 차에다 실어서 보내줍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레미콘 하나는 몇 루베일까요? 레미콘 하나의 최대한 실으면 6루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6루베예요. 그러니까 20루베 그러면 차 세대하고
조금 더 와야 되겠네요. 그죠? 최대 4대가 와야 되겠군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방통 칠 거야 그래요. 방통 친대요. 방통 친대요. 나 처음에 저 방통이 뭘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오야지한테 물어봤어요. 방통이 뭐예요? 이제 그 당시 이제 20대 30대 초반이니까 오야지가 이쁘게 봤거든요. 팀장 저 작업반장이 이쁘게 봤거든요. 야, 인마 그것도 모르냐? 방바닥 통미장의 줄임 방통이요. 방통이요. 그러니까 이 바닥을 저기를 막아놓고 여기다 시멘트를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방통 친다고 해요. 방바닥 통미장 한다고. 그러면 방바닥 통미장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 차이를 주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을 만들고 싶어요. 온돌방을. 그러면 한쪽 끝을 막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통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주면 돼요? 온수 파이프를 넣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방통으로 다 채워버리면 그게 온돌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온돌은 철근 콘크리트로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막습니다. 한쪽을 막아요. 뭐가 됐든 하여튼 막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온재를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그래야 열이 밑으로 새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 중간에 온수 파이프를 심고 그 다음 막아.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이제 뭘 넣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제 자갈을 심어 놓는 경우가 있고, 뭐 어디는 여기 통째로 해서 뭐 그 자기네들 만든 요즘 새로 나온 재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다가 이렇게 시멘트 칠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강화마루 요즘 많이 쓰죠. 강화마루 바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바닥 위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다가 온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막아버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단열재 깔고, 저 같으면 이제 콩자갈 깔고, 콩자갈이 뭐냐면 여러분들 새끼손톱만한 자갈들이요. 얘네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온수 파이프에서 열을 받아서 열을 머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온수 파이프를 깔고, 그리고 이제 마감해 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새는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온수 네. 파이프를 끼고 막 맞아요. 조립식으로 해서 뭐 그 블럭처럼 해서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습식, 건식 그렇게 얘기해요. 습식이라는 건 물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시멘트를 부어서 만든 습식인 거고, 방금 말씀하신 건 건식. 그러니까 물을 안 쓴 거죠. 아니 물도 쓰는 것도 있어요. 하나하나 보일러를 아니. 그 공사 자체에 공사에 물을 쓰느냐 안 쓰느냐. 자,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와야죠. 여지껏 했던 이야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갔어요. 내일 벽돌 쌓을 거야. 벽돌 주문해 놓고 가. 이러고 가요. 그럼 벽돌을 몇 장 주문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일 여기 타일 깔 거야. 타일 주문해 놓고 가. 그럼 타일 몇 장을 주문해야 되죠? 맞아요. 전체 면적 나누기 재료 한 개의 면적. 그러면 재료 수량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별거 없어요, 그죠? 이 벽돌 계산하는 거는 조금 틀려요. 벽돌 계산하는 거는 그 국가에서 딱 정해놨어요. 수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시멘트는 이만큼 나오고 모래는 이만큼 나옵니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게 산업기사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산업기사하고 기사 시험 문제 있어요. 근데 기능사에서는 안 물어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은 저거예요. 전체 면적의 재료 한 개의 면적으로 나누면 재료의 수량이 나옵니다. 여기에 로스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끝에 보면 이렇게 잘라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로스율이라 그러는데, 로스율은 5%에서 10% 정도 사이가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뭐 5%, 10% 여기다 더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문해야 될 개수가 나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적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적산이라고 해요. 보통 기사들이 많이 해요. 이 적산을. 적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적산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자재 주문 수량이 되겠죠. 그러면 자재에 대한 그 금액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견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이 정도 규모는 이 정도의 설계 금액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그 견적을 낼 수 있게 돼요. 그 가장 첫 번째가 적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적산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면적에 대해서 자꾸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적산의 가장 기본이 되니까. 자요, 하나 더 볼까요? 자재의 중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재의 중량 계산. 자재의 중량 계산. 이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피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부피 곱하기 비중. 그러면 자재의 중량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재의 중량은 부피 곱하기 비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손잡이, 난간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근데 난간 손잡이가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길이를 구해야죠. 그죠? 2파이R 기억나시죠? 그죠? 2파이R. 파이R 제곱은 면적이라 그랬고 2파이R은 원둘레라 그랬죠? 어쨌든 자재의 길이를 구하고 자재의 단면을 곱하면 이제 중량이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자재의 비중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량이 나와요. 철 같은 경우는 이 비중이 7.8입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수종에 따라 조금 달라요. 어떤 건 0.3, 어떤 건 0.4, 어떤 건 0.7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철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돼요. 철은 중량별 단가가 나옵니다. 개당 단가가 아니고 중량별 단가가 나와요. 철은. 그러니까 중량을 파악하셔야 돼요. 얘가 도대체 몇 킬로그램이냐, 이걸 해야 돼요. 자, 비중이라는 건 그거예요. 물 가로 세로 높이 1cm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1cm 가로 세로 높이 1cm. 즉 철 가로 세로 높이 1cm가 비중 7.8입니다. 쟤를 곱하면 자재의 중량이 나와요. 자, 요 정도. 여기 숲이라고 되어 있죠. 수가 그 나무를 뜻하고 피가 가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의 가죽을 숲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숲이 내숲이 이렇게 있죠. 바깥이냐 안쪽이냐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변제라고 되어 있죠. 변제, 심제, 변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제는 마음 심자를 썼어요. 그래서 나무 안쪽에 조직이 죽어 있는 걸 심제라고 합니다.